네, 안녕하세요. 도산 전문 배동훈 변호사입니다. 제가 한 달에 정말 많은 수의 채무자님들을 만나고 직접 상담을 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답답하고 뒷목 잡게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잘못된 상식을 깨뜨려 드리려고 영상을 한번 찍게 되었습니다. 그 인터넷 커뮤니티나 오픈 채팅방 이런 데 보면 여러분이 개인회생에 대해서 뭔가 질문을 하고 상담을 받을 때 어차피 개인회생하면 빚을 전부 다 탕감받게 되는 거니까 대출을 꽉꽉 채워가지고 마지막까지 대출을 다 받고 카드도 싹싹 끌고 마지막 카드까지 다 써버려라, 뭐 이런 내용들을 많이 접하게 되시거든요. 이건 정말 큰일 날 생각입니다. 법원이 무슨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판사가 이런 내용을 확인도 안 해보고 개인회생을 통과시켜 줄 리가 없잖아요. 채무를 갚을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는데 마지막에 바짝 대출을 받은 사람을 개인회생을 통과시켜 줄 리가 없겠죠. 법원은 이런 사람들을 안타까운 채무자로 보는 게 아니라 사기에 준하는 회생을 신청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런 얕은 수를 썼다가 여러분의 개인회생이 얼마나 불리하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법원 실무에서 말하는 최근 대출의 기준이 뭘까요? 보통 개인회생 신청 기준 1년 이내에 발생한 대출을 말하는데 그 중에서도 신청하기 1개월에서 3개월 전에 받은 대출은 법원이 그야말로 현미경을 들이대고 관찰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개인회생 제도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채무를 변제 못한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약간만 도움을 달라, 이런 제도의 취지인데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바짝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자 한두 번만 내고 바로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누가 봐도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대출을 땡긴 게 되겠죠. 지급 불능 상태를 예견하고도 고의로 채무를 증대시킨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채무자를 기망했다거나 금원을 편취했다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법원이 너 사기꾼 당장 기각 이렇게 하냐? 또 그렇진 않습니다. 법원이 바로 기각을 내리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기각보다 더 부담스럽고 더 불편한 보정 권고를 내리거든요. 바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듯이 채무자는 자기가 가진 재산가치 이상은 변제를 해야 되거든요. 법원 입장에서는 신청 직전에 받은 대출에 대해서 일반적인 생활비로 썼다고 보지 않는 거죠. 신청 직전에 대출을 1,500만 원을 받았는데 한 달 만에 생활비를 1,500만 원 썼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은 믿어주지 않는 겁니다. 법원 입장에서 볼 때 그 1,500만 원은 출금해서 현금으로 은닉하고 있거나 아니면 가족, 지인, 친구한테 변제를 했거나 은닉을 했거나, 그러니까 최근에 받은 이 대출금 전부 다 청산가치에 집어넣어 버리겠다,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보정 권고를 내립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채무가 5천만 원인데 그 중에 3천만 원이 최근에 대출받은 겁니다. 원래는 소득 기준으로 따지면 한 달에 30만 원 변제하고 끝날 채무자인데 3천만 원 전액이 청산가치에 반영되면 이 채무자는 변제기간 3년 동안 3천만 원 이상을 변제해야 되기 때문에 월 변제금이 30만 원에서 85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수직 상승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돈 몇 푼 이득 보려고 하다가 3년 내내 변제금 폭탄에 시달리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악질적인 케이스가 하나 더 있는데 본인 자의로 대출을 받은 게 아니라 브로커의 권유에 의해서 대출받아도 괜찮다, 이런 말을 듣고 대출을 바짝 땡겼다가 재판에서 굉장히 불리한 결과를 받게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개인회생 상담하러 사무실에 찾아갔는데 사건 브로커가 채무자한테 말하기를 남아있는 대출 다 받으시라, 남아있는 카드 싹 다 긁어서 다 사용하시라, 그렇게 해도 개시결정 받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거죠. 신청 직전에 200~300만 원 정도 대출을 받아가지고 생활비에 좀 보태 쓴다거나 법비용에 좀 보태 쓴다거나 이런 거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 아직 카드 한도가 1천만 원 이상 남아있다거나 마지막 대출 1,000만 원, 2천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 돈 다 받아서 써버리자고 이걸 컨설팅이라고 조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못되면 자기가 대신 책임질 것도 아니면서 굉장히 무책임한 조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최근 대출 금액이 커지면 변제금이 급상승하게 된다거나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기각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위험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관련 사건을 직접 한번 살펴봅시다. 개인회생 신청일 전 1년 동안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 채무 부담 경위, 대출금 사용처를 설명하고 입출금 일자에 따라서 아래 도표와 같은 양식으로 정리해서 제출하라. 사행성 행위됐거나 유흥비, 가족이나 개인 채무 변제, 과도한 생활비, 그리고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청산가치에 반영해서 즉 변제금을 높이라, 이런 말이 됩니다. 또 다른 보정입니다. 13번 중소기업은행 채무는 개인회생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차용한 최근 채무이므로 각 채무별로 채무의 사용처와 사용 목적, 지출 내역과 그 근거를 일자표로 정리하여 상세히 설명하시고 어떤 계좌로 이체하였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고 가족, 친지, 배우자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했다면 해당 계좌도 소명하시고 소명 불분명한 경우에는 청산가치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보정, 최근 채무 15, 16, 17번의 경우 상세한 사용 내역을 정리해서
따라서 금융 자료를 함께 제출하시고 최종 사용처까지 전부 다 소명하시라. 그 다음 보정 8번 SBI 저축은행 대출, 9번 다울저축은행 채무는 개인회생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차용한 최근 채무이므로 각 채무별로 채무의 사용처와 사용 목적, 지출 내역, 그 근거를 일자표로 정리하여 상세히 설명하시라. 자, 이런 식으로 최근 1년 동안 빌린 채무에 대해서는 그 사용처가 어디인지 엄격하게 소명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 떠도는 뜬구름 잡는 소리나 무책임한 조언이나 컨설팅을 듣고 무조건 대출 받아도 개인회생 다 통과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개인회생 절차를 대신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자, 그럼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무조건 재판이 끝나는 것인가, 실패하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고 사용처를 정당하게 소명하고 그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 그건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아무리 최근 대출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받은 대출금을 생활비에 썼다, 병원비에 썼다, 기존 채무 상환에 썼다, 은행 변제했다, 카드값 냈다, 이런 식으로 소명하고 각 소명에 맞는 소명 자료들을 제출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도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자, 방금 보셨듯이 법원에서는 1년 동안 대출받은 내역을 전부 다 참고하니까, 그리고 반드시 1년을 보는 건 아닙니다. 1년 이상 볼 때도 종종 있습니다.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것만이 사용처 소명에서 살아나는 유일한 길이니까 최근에 대출받은 게 있는데 개인회생이 될까 안 될까, 이걸 인터넷 보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계좌 내역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또는 변호사한테 한번 물어보시는 게 여러분 채무 탕감에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